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오늘 13차 시 2021년 1기 마지막 온라인 강의 시간입니다. 시작했는가 싶더니 벌써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나간 강의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부곡 시를 제가 해서 이제 아버지들을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어머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글 2편이 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기호 선생님 하면은 우리들이 미니픽션을 여러 편을 했기 때문에 광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아주 재미있게 잘 쓰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제 작가인데, 오늘도 이기호 선생님 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굉장히 좀 호감이 가죠. 우리에겐 1년, 누군가에겐 7년.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독자를 붙들어 잡습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잘 파지지 않았다. 삼날이 언 땅을 때릴 때마다 둔탁한 새소리가 어두운 전나무 군락지 너머로 길게 퍼져나갔다. 밤은 깊었고 무릎을 스치는 한기는 더더욱 뾰족해져 갔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나는 삽질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다. 남양주에서 부천으로, 그리고 다시 차를 몰아 선산이 있는 경기도 가평에 도착한 것은 자정 무렵의 일이었다. 일을 아무리 일찍 마무리한다고 해도 새벽 4시는 되어야 끝날 텐데, 내일도 어김없이 8시 반까지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힐끔힐끔 아버지 산소 옆에 쭈그려 앉아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비석처럼 아무 말 없이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앞에 짐작이 가시죠? 아버지 산소 옆에 이제 아들하고 갔는데 땅을 파서 뭘 묻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껌껌한 데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4시쯤 될 건데,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라 거역할 수 없는 이 효자죠. 그래서 어떤 글인가 에필로그 비슷하게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거론을 해놨죠. 그래 놓고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네가 부천으로 건너와야겠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것은 퇴근 후 막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월말에다가 분기 사업 실적 보고서까지 겹쳐 몸과 마음 모두 세탁기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돌리지 않은 빨래처럼 후줄근해진 상태였다. 나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싶었고 바로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여기서
아빠들, 남편들 밖에서 힘든 거 생각나시죠? 응.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놓고 오랫동안 돌리지 않은 것처럼 후줄근한 이 남자의 몸, 피곤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표현을 했죠. 샤워하고 좀 자고 싶은데 그래 어머니가 부천으로 건너와야겠다. 오늘 밤 안에 보내주고 싶구나. 이렇게 아주 대화체로 하나씩 탁탁 던져주는 거죠. 오늘 밤 안에 보내주고 싶구나. 나는 하마터면 어머니에게 쓰레기 정량제 봉투 이야기를 할 뻔했다. 사람이 지금 내가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 그 쓰레기 정량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마터면 이 말을 할 뻔했죠. 하지만 나는 차마 그 얘기는 꺼내지 못했다. 전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말도. 왜 그 동물병원에 이런 것을 맡기면 또 이제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네. 전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말에 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든 채 말없이 서 있다가 이 녹초가 된 이 몸으로 서 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시동을 걸었다. 효자죠. 어머니 말씀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서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부천까지는 1시간 반 남짓 걸렸다. 부천에서 가평까지는 2시간이 더 걸릴 텐데 선산이란 말이지. 죽은 개를 꼭 선산에 묻어야겠다는 말씀인 거지. 네. 웃음이 나오지. 어떤 분들은 응? 죽은 개를 그 먼 선산에까지 가서 묻어야 된다는 어머니 말씀에 선산이란 말이지. 죽은 개를 꼭 선산에 묻어야겠다는 말씀인 거지.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며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돌렸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돌렸다. 외곽 순환도로는 역시나 꽉꽉 막혔다. 내가 바쁠 때는 왜 길도 막히냐고요.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쁠 때는 앞에 거리적거리는 사람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한가하게 여유롭게 걸을 때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바빠서 부지런히 가려고 하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때 앞에 2명, 3명이 나란히 손을 잡고 길을 막고 가면 얼마나 또 신경질 납니까? 외곽순환도로는 역시나 꽉꽉 막혀 있었다.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16년을 함께 산 몰티즈. 봉순이의 몸이 예사롭지 않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네. 지난번에 보디가드 기억나시죠? 여기는 봉순이네요, 이름이.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눈가 주위가 벌겋게 변해가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여름 어머니 생신 때 가보니
치매기가 역력했다. 봉순이가 이제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똑같죠. 똥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베란다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료를 먹고 토하고 또 사료를 먹는 일을 반복했다. 왜 사람도 그 치매가 오면은 식사를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배고픈데 밥 안 준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밥 안 준다고 아들한테 이르고 밥 먹은 걸 잊어버리고. 동물도 이렇게 똑같은가 봐요. 관절염 때문에 예전처럼 소파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한다는 말을 하는 어머니의 표정은 묘하게도 봉순이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어머니와 같이 살아서 그런지 표정까지 어머니나 봉순이나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내 불안은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는 봉순이가 이제 치매가 와서 부실하죠. 어머니 연세 많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머니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죠.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나? 넘어지셨나? 자식들은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자식들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있는 시간에 별일도 아닌데 문자 오고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봉순이를 처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봉순이를 처음 애견 매장에서 분양받아 어머니 품에 맡긴 것은 나였다. 왜 그랬는가? 환갑이 되자마자 간암으로 세상을 뜬 아버지의 빈자리를 나는 그런 식으로 메우려 했다.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적적하실까봐 그냥 사람처럼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분양을 받았죠. 또 남양주에 막 신혼집을 꾸린 것도 그때였다. 아무래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아주 뼈대 있는 교수들 아니면 누가 그렇게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저거 생각해보고 따로 이렇게 이제 했죠.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봉순이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이게 솔직한 말이죠. 우리 어머니 혼자 심심하니까 네가 식구가 되어주라. 나는 신혼이니까 떨어져서 조금 살아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내 예상대로 봉순이는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나갔다. 그런 봉순이가 세상을 뜬 것이다. 응? 어머니 친구였는데 그러니 법규에 나온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사체를 처리하라는 말을 그 얘기를 차마 꺼내진 못한 것이었다. 할 수가 없죠. 어머니가 식구처럼 먹이고 밥 먹어라, 잘 잤냐, 이리 와라, 너도 심심하냐.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죠. 봉순이를 어떻게 해서
내가 분양을 받아왔는가, 분양 받아온 이유 이제 다 설명을 해놨죠. 그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지금 계속 구덩이 파다가 이제 지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럭저럭 구덩이의 형태를 갖춰갈 때쯤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꺾으면 산소에서 아들은 삽질을 하는데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서 사흘 전쯤에 말이다. 봉순이가 눈 감기 사흘 전쯤에 나는 잠시 삽질을 멈추고 뒤돌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계속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렇죠. 또 다시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내 베개 옆에 가만히 엎드려서 빤히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잠결에 얘를 안아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봉순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삼날에 걸린 커다란 돌뿌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돌은 차갑고 무거웠다. 이것이 꼭 삼날에 부딪힌 그 돌뿌리인가, 내 가슴을 누르는 돌덩이인가, 차가웠고 무거운 그 내 가슴의 돌덩이, 구덩이에서 꺼낸 돌덩이,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봉순이를 왈칵 안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가 봉순이가 엎드려 있던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내 양말 두 짝이 얌전히 놓여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응? 어머니는 계속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한 식구처럼 이렇게 길러왔는데 봉순이는 아들이 원했던 대로 어머니를 잘 모셨죠. 노인이기 때문에 양말 금방 갖다 신으면 차가울까봐 지가 딱 깔고 데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놓고 또 말씀을 하시죠. 사람한테 1년이 강아지한테는 7년이라고 하더라. 봉순이는 7년도 넘게 아픈 몸으로 내 옆을 지켜준 거야. 내 양말을 제 몸으로 데워주면서. 아니 이걸 누가 시킵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화랑 차가울까봐 연탄 아궁이 옆에다가 놔뒀다가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러면 얼른 운동화 갖다 주면서 추운데 조심해라. 그러면서 운동화 주신 엄마는 계셨죠. 나는 묵묵히 계속 삽질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봉순이한테 너무 고맙고
내가 파고 있는 어두운 구덩이가 어쩐지 꼭 내 마음만 같았다. 내 마음이 막 그렇지 않아도 밤인데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뭐 주인을 구한 강아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봉순이가 정말 그래서 이게 미니픽션인데요. 이제 수필에서는 주제를 언제나 독자들에게 던져주지만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주제든 뭐든 다 독자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나는 묵묵히 계속 삽질만 했다. 내가 파고 있는 어두운 구덩이가 어쩐지 꼭 내 마음만 같았다. 그 다음은 독자들이 상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설과 수필의 다른 점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참 개를 키우는 사연도 다 가지가지예요. 다 가지가지인데 이런 봉순이 같은 개는 그래서 저도 산책을 나가서 할머니들이 그 유모차 같은 데다가 강아지를 태워가지고 할머니도 삐쩍삐쩍 하면서 유모차를 이렇게 태워서 밀고 가시면 아이고 할머니 식구구나. 저 강아지가 효도하는구나. 반면 뻘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에게 1년이 누군가에게는 7년이다. 이런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다음 작품은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강의를 할 때 문학 시간에 이제 글짓기를 시킵니다.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글짓기를 시킬 때 이제 학생들이 써낸 이제 글을 제가 이제 모아놨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 학생이 어디 회사 들어가서 한 3년 차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학교 고등학교라고는 내가 물음표로 해놨죠. 이제 어느 고등학교 1학년 7반 이름도 예명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승인 없이 이렇게 공개하는 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학생이 아주 얌전해요. 말 한마디도 잘 안 해요. 묻는 말 이외에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했던 학생. 학생인데 글을 써서 이렇게 우리들이 문집을 이제 다 같이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작품을 이제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뭐 수필을 써라 그것은 아니고 어머니라는 어떤 수필을 내가 한 편을 다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을 다 같이 공부를 하고 난 뒤로 자, 이 수필을 읽은 독후감을 써보자.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어머니의 눈물은 독후감입니다. 독후감인데 아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잘 써서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생 글을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역시 어머니의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 성공을 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늘 창피한 추억뿐이었단다. 온전치 못한 다리에 시장 구석에서 나무를 파는 어머니의 모습이며 찌들게 가난한 삶이 항상 불만이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멀리하고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를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길러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몇 번을 읽어봐도 어머니라는 가슴 찡한 한 편의 글이 정말 진한 감동을 준다. 어머니라는 수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느 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살면서 시장에서 나물 장사하는 어머니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아들 집 앞을 이렇게 가서 퇴근하는 아들을 부르죠. 어머니, 아니 아들, 네가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어머니라뇨? 어머니라뇨? 저는 잘못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부잣집 사이가 됐는데 우리 나물 장사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창피해서 어머니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뒤로 어머니가 이제 장사했던 그 시장으로 살았던 집으로 한번 가봅니다. 가봤을 때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사실 쓰레기통에서 뭐 음식 찌꺼기 주워 먹으려고 뒤지고 있을 때 너의 엄마 아빠가 너를 데려다가 길렀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철근에 깔려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물 장사해서 너를 의사가 될 때까지 가르쳤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서야 자기를 알죠. 그래서 자, 그것을 알고 진한 감동을 준다. 이렇게 줄거리를 싹 써놨죠. 다른 사람의 어렸을 때 삶을 읽다 보니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유치원에도 간신히 다닐 만큼 나는 부끄러움이 많았다. 그런데 다니라는 유치원보다는 초등학교가 몹시 가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 또 생각이 달라졌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1학년 때부터 그만 학교가 싫었다. 무조건 학교 가기가 싫어 자주 결석을 했다. 어머니는 나를 학교에 보내려고 항상 달래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단도 치셨다. 어머니의 걱정을 듣기 싫어서 집에를 안 들어갈 때도 있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아무튼 학교 가는 문제로 엄마하고 신랑이 했던 기억이 초등학교 시절의 전부인 것도 같다. 옛날에는 엄마가 몹시 뚱뚱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마른 편인데 유독 엄마만 뚱뚱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뚱뚱한 걸까? 식구들은 먹이지 않고 엄마만 밥을 많이 잡수신 것 같았다. 가끔 어머니들이 학교에 오실 때면 나는 어디로든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다. 친구 엄마들은 예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뚱뚱한 데다 화장도 하지 않고 차림새도 세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엄마가 학교에 오실 때는 아는 척 하기도 싫었다. 그냥 비뚤어진 내 성격 탓이라고 해야 할지, 철이 없었다고 해야 할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이다. 엄마가 건네주는 꽃다발을 잠시 들고 있던 나는 꽃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다. 그때는 꽃이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창피하고 미웠다. 엄마는 꽃을 왜 그러느냐고 몹시 민망해 하셨다. 다들 사진을 찍고 웃음꽃 잔치였지만 나는
사진 찍는 것도 싫었다. 엄마는 내 눈치를 보며 사진을 찍자고 달랬지만 그럴수록 더 싫었다. 친구들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사진 찍기가 싫었지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2번인가 간신히 사진을 찍었다. 엄마는 졸업인데 기념으로 더 찍자고 했지만 나 사진 찍는 거 싫어 하면서 공연히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엄마는 나를 달래면서 점심으로 탕수육을 먹자고 하셨다. 엄마가 그냥 사가지고 오라면서 나는 앞장서서 집으로 향했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엄마의 화가 난 언성에 잠시 나도 놀랐다. 얼른 집에 들러 돈을 가지고 게임방으로 달렸다. 저녁 늦게 게임방이 문을 닫을 때까지 정신없이 오락을 했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며 뻔히 걱정을 할 줄 알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늦은 밤 가까운 어느 집 지하실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지만 밤에는 너무 추웠다. 새벽까지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웅크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게임방으로 어디로 이런저런 반복 속에 돈이 떨어지자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꾸짖었다. 왜 왔어? 집에 오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경찰한테 잡히면 엄마가 없다고 해. 물론 혼이 날 것을 각오는 했지만 나도 어쩔 줄을 몰라 오두커니 서 있었다. 잠시 조용해서 엄마를 보니 엄마가 울고 계셨다. 고개를 돌리고 우시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셨다. 지금 생각하니 나는 정말 못난 바보였다.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아이도 아니었다. 나의 행동이 떳떳하지 않았으니 그 잘못을 모면하려고 되레 엄마한테 짜증을 낸 것 같다. 원망은 좋지 않다. 무슨 이유로든 어머니를 원망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느라 몸치장할 새도 없이 살아오셨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잘해야겠다. 다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울기보다 나 때문에 어머니 입가에 웃음이 번졌으면 좋겠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참 자식들은 알 수가 없죠. 보기에는 말도 없고 얌전한 남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 속에다가 이제 불을 지를지를 누가 압니까? 멀쩡한 집을 두고 왜 추운데 밖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냐고요? 예? 무슨 청개구리입니까? 예? 그 사진 좀 추억 남겨주려고 사진 좀 찍자고 하면은 그 사진 안 찍겠다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꽃다발 쥐어 뜯고 탕수육 먹자고 하니까 엄마가 사갖고 들어오라고. 이게 자식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자라면서 자식들은
수십 번 변하니까요. 이랬다고 해서 이 애들이 또 꼭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수천 번 변하기 때문에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를 지나면 나중에는 효도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면서 이것도 이제 쓰기 치유죠. 읽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면 내가 잘못했던 거 솔직하게 다 이렇게 쓰면서 이 학생은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글로 쏟아내버리면 후련하거든요. 조금 털어놓고 나면 후련하죠. 이제 알기는 알아요. 나의 행동이 공부도 못했지, 학교도 맨날 잘 안 갔지, 떳떳하지 않았으니까 그 잘못을 모면하려고 엄마한테 되레 짜증을 낸 것 같다. 알기는 잘 알아요. 이거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심리학 전문 용어로 투사한다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결석을 밥 먹듯이 하니까 개근상 못 받았죠? 네?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교장 선생님상, 교육감상 이런 거 상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런데 엄마한테 염치가 없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학교 다녔는데 엄마한테 미안하고 졸업하는 날에서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괜히 결석만 탱탱하고 엄마 속 새기고 그랬는데 이제서 후회가 되네. 염치가 없고 미안하니까 지가 먼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투사한다고 그래요. 괜히 엄마 미모가 뭐 어쩐다 그거 트집 잡고 남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자기 잘못을 모면하려고. 이거 투사 심리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정신적으로 조금 성숙한 아이라면,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는 성숙한 성숙했다면 이제 뭐 대학생이 됐거나 뭐 고등학생이나 그럴 때는 엄마 죄송해요. 결석해서 개근상도 못 받고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아무 상도 못 받아서 엄마 미안해요. 내가 중학교 가면 이제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제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고, 또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고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가장 돌파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누가 상대해 줍니까? 받아 줍니까? 근데 유일하게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도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학생 글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썼죠. 솔직하게 쓰고, 야 엄마 이런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어린 눈에는 늘 남의 엄마처럼 아주 투피스 정장 입고 예쁜 엄마를 원하겠죠. 근데 뚱뚱하다고 또 그게 창피하고 안 왔으면 좋겠고 모른 척하고 싶고, 이것은 우리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이 학생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가 또 글로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13차 시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복지관 쪽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봄비 이옥경. 봄이 오는 소리 들으셨나요? 늦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후두둑 여름날 소낙비 같은 봄비가 굵직하게 내리더군요. 미처 우산을 준비해가지 못한 탓에 오랜만에 빨리 달리기를 시작했죠. 헉헉 숨차오른 호흡 가운데
매캐한 그 무엇인가가 콧속을 자극하겠죠.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의 냄새, 흙먼지를 감싸고 위로하듯 또르르 물방울을 만들며 대지를 적셔주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따르릉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더니 짜증 섞인 딸아이의 목소리가 전해져 옵니다. 엄마, 우산 갖다 줘. 왜 오늘 비 온다는 말 안 했어? 에이, 짜증나. 아이들은 봄 전령사가 몰고 온 소식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온 들과 산에 새싹들이 기지개를 켜고 머지않아 온 천지 쑥과 꽃으로 봄 잔치가 열릴 텐데, 매연을 내뿜으며 내닫는 완행버스 뒤를 쫓아가듯 봄 소리를 들으며 그 뒤를 쫓아가 봅니다. 멀리서 들리네요. 쑥떡 먹자. 자, 이렇게 어른과 아이들의 느낌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오늘 13차시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또 긴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